네, 사실 오늘 이 세션은 이번 우리 정치 캠프에 있는 여러 세션들 중에서 어쩌면 난이도가 제일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부딪힌 현실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인데, 네, 어쨌든 다른 나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상황이 이제 우리한테 좀 생소한 것들이 있고, 뭐 사실은 또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거지만, 어쨌든 그 생소한 것들을 이해해가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걸 좀 소화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조직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가는 데서 뭐 나름 의미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왜 프랑스냐? 저는 이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게 역사적으로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계급투쟁이 전개됐던 나라이지만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극우부터 극좌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부침이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계급투쟁이 전개되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계급투쟁이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그냥 다른 어떤 나라의 의미를 좀 넘어서서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전개되는 계급투쟁 큰 흐름을 잘 개발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일정한 대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최근에 총선이 있었고 프랑스 시민전선이 뭐 성공을 했고 뭐 이런 정도의 대략의 얘기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이 이따가 좀 나올 거고요. 우선은 큰 틀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갑니다. 질문 총 8개를 던졌고요. 그 질문 하나하나 이제 이상하게 뜨네요. 답을 조학kim 동지가 주셨는데 그걸 저희가 영상을 편집했어요. 그 더빙을 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학kim 동지가 준 답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우리 한국 동지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충 설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 그냥 넘어가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저희가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 부상하는 이유.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우의 부상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조학kim 동지 답 들어보겠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I'm really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세계적인 극우 부상의 근원은 자본주의 위기 심화에 있다고 보는데요. 프랑스는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프랑스 자본주의는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매년 GDP의 6%에 달하는 큰 재정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자본주의 생산성이 매우 낮아서 생존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을 경제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랑스 자본가들이 노동법과 노동권을 공격하는 데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이웃 나라들에 뒤처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측면에서 위기가 누적돼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제국주의는 최근 북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패배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제각각의 위기들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극우가 전진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에서 노동 유연화의 장기적 추세가 나타났고 공공 서비스가 붕괴되었으며 많은 반사회적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생활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여파 속에서 프랑스에서는 기존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자본가 정당들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우파인 공화당과 중도좌파인 사회당을 말하는데요. 두 당은 지난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을 번갈아서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2022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4%, 사회당은 1%만을 득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극우파 국민연합이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마크롱이 이끄는 새로운 극중도파 정당도 등장했습니다. 마크롱은 사회당과 공화당에서 사람들을 모아 순수한 신자유주의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좌익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신개량주의, 즉 멜랑숑이 이끄는 불복 프랑스도 성장해왔습니다. 마크롱은 2017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노동자 계급을 잔혹하게 공격하여 노동자의 소득을 대량으로 자본에게 이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라는 임무를 금융자본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맞서 2019년에는 노란조끼 시위라는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계급투쟁, 거대한 전국적 계급투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정치적 관점을 갖지 못해 때때로 극우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크롱주의와 같은 새로운 정치 형태조차도 매우 빨리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마크롱은 재선됐지만 총선에서는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마크롱은 권력을 독재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을 2년 연속 의회 투표 없이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동유럽과 서유럽에서, 독일에서, 남미에서 극우를 부상케 한 요소들과 형태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비슷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권위주의와 억압적인 인종주의 정치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냉전 종식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삶의 개선이라는 변화의 환상조차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동자 대중의 삶에 더 이상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동의를 끌어내는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펼쳐진 대중운동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자본가 계급의 모순을 보았습니다. 계급투쟁이 고조되면서 자본가들은 더욱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극우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극우 정당들이 대중적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기 속에 개량주의의 엄청난 무기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개량주의는 개량 없는 개량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사회당처럼 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한 경우는 개량주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개량 없는 개량주의의 전형은 불복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혁명운동에 엄청난 위기가 있습니다. 피착취 대중을 위한 혁명 조직이라는 관점이 오늘날 세계에는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본가를 공격하고 부자를 공격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은 그럴듯하지만 매우 비현실적인 전망으로 비춰집니다. 어느 프랑스 사회학자가 극우파 국민연합에 투표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와 사장들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이주민, 실업자들도 미워합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하락을 피하기 위해 더 쉽게 공격하고 약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극우의 부상은 이 모든 요소들과 피착취자들의 거대한 분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 뭐 이해 잘 하셨죠? 예. 제가 약간 보충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래프가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전체가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GDP가 어떻게 전개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90년부터 2008년까지를 보시면 미국과 유럽연합의 GDP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거의 같이 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래프를 그려봐도 뭐 유럽연합이 2차 대전 직후에는 미국에 한동안 밀렸지만 70년대쯤에 다 따라잡았고 그리고서는 그 2008년까지 거의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같이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2008년부터 지금 2023년이 됐는데 보시면 자 미국이 쭉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유럽연합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GDP가. 그리고 2008년에 유럽연합보다 한참 밑에 있던 중국이 그 사이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질 무렵, 2020년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제 유럽연합은 중국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뭐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버렸고 이제 중국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유럽 자본주의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이따 다시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이 그래프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좀 더 뒤져보자면 이 그래프에 지금 담지 못했는데 만약에 일본을 추가시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일본은 1990년부터 지금 유럽연합이 2008년부터 보여주고 있는 평형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이후에 중국의 그래프가 어떻게 가는가? 녹색 그래프가 패기 있게 가다가 2021년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최근에 미중 패권 대결에서 미국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할 수 있겠고 이런 얘기들을 이따가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그러면 왜 미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그건 뒤집어 말하면 미국은 왜 계속 자본주의가 잘 나가느냐? 자, 핵심은 달러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됐죠. 미국 자본주의의 엄청난 실패
모순을 폭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고요. 어지간한 나라는 거기서 나라가 절단나고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야 맞는데 미국이 2008년 이후 이 금융위기를 헤쳐오고 지금 계속 그 이른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사실상 압도적인 힘은 달러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찍어낸다는 데 있죠.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정부가 계속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경기 부양 정책을 쓰면서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왔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그건 다 국가부채이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감당할 수 없게 돼서 파산에 왔다 갔는데 미국은 미국이 파산한다는 건 곧 전 세계가 파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걸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럼 그걸 버티게 해주는 힘은 뭐냐? 결국 미국이 가진 첨단 기술, 금융, 군사 부문에서의 힘. 그게 이제 경제적 부조리를 지탱시켜 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유럽은 미국 같은 그런 이제 패권을 갖고 있지 못한 거고, 그래서 유로화를 무제한으로 찍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미국이 달러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낸다고 해서 그게 이제 단순히 그러면 해소되는 과정은 아니죠. 그 미국이 성장을 지속한 과정은 뒤집어 말해서 자신의 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전가하는 과정이었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유럽도 사실은 그 전가 대상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3세계 국가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유럽까지도. 자, 그리고 이제 유럽이 가진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약점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거침없이 국가부채를 막 늘려가는데 반해서 유럽은 결국 저렇게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유로화된 부채가 늘어나면 누가 그걸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신자유주의 엄격한 그 금융 그 규제, 국가부채가 총 GDP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 다 넘었는데 이미 다 100%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말로는 60% 90하고 있고, 매년 재정 적자가 3%를 넘으면 안 된다. 근데 프랑스 매년 6%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규정을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내가 남이 집 내가 못 갚겠다고 서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이 빚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이제 유럽의 미국 같은 방식으로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전가하지 못하고 자기가 고스란히 이제 안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곳곳에서 지난 시간 동안 15년 동안 뭐 굉장한 수준으로 이제 노동권에 대한 그 공격들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그게 그냥 그렇게 공격이 진행되고 이제 간 반면 프랑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를 들여다보는 건데 줄기차게 또 노동자들이 싸워왔어요. 그래서 2010년에 연금개혁 저지투쟁 60세 등을 62세로 올리는 이때 이제 큰 투쟁이 있었고, 그걸 주도했던 공화당 정부가 이때부터 지지 기반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한 300만 총파업이 한 3달 동안 진행됐는데요. 2016년에는 사회당 정부가 노동법 개혁 저지투쟁을 했는데, 핵심적으로는 정예우 자유화와 주 35시간 노동제 무력화 등 이때 또 이제 사회당 지지 기반의 붕괴가 시작됐고, 이제 마크롱이 해상처럼 등장한 다음에 2018, 19년 노란조끼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62세를 64세로 또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큰 투쟁이 있었고, 이제 마크롱 지지 기반이 이제 지난해 이후로 급격히 지금 붕괴하는 중에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정치 영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2007년, 12년, 17년, 22년 프랑스 대선에서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올해 일어난 총선의 변화는 아직 여기는 안 담겨 있고, 이따가 이제 극우파를 중심으로 다시 볼 거고요. 일단 이거 프랑스 전체 구도를 보여줍니다. 일단 2007년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한 70년 동안 프랑스 정치를 지배했던 기본 구도예요. 왼쪽엔 사회당이 있고 오른쪽엔 공화당이 있고, 이 두 정당이 프랑스 정치를 지배해 왔습니다. 대통령을 계속 배출하면서 국민연합은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을 한계를 넘지 못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2012년이 왔을 때 공화당이 약간 줄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사회당 공화당 구도는 있는 가운데 국민연합이 좀 성장한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급진적한 불복 프랑스가 상당한 경우는 형성된 게 보이기 시작하죠. 2017년에 왔을 때 이제 사회당이 먼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롱이 확 치고 나왔죠. 그리고 22년에 오면
22년 대선에서 사회당 공화당이 이제 동시에 몰락했고, 그러니까 2007년 대선하고 완전히 이제 달라졌죠. 두 핵심 기둥 정당이 몰락하고, 그 좌우 그리고 중간에 새 정당이 새롭게 이제 부상을 했는데, 이 가운데 마크롱은 올해 총선에서 다시 상당한 정도로 지금 타격을 입고 후퇴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 극우파 국민연합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극우파 국민연합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이고 왜 그렇습니까? Yeah, well, as I began to say, the RN, the Rassemblement 네, National, is 국민연합은 이 글로벌 역학의 일부입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은 1970년대에 창당되었습니다. 네오파시스트 집단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 만든 정당이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마린 르펜의 아버지인 장 마리 르펜이 결선 투표에 진출해 우파인 시라크와 맞붙었습니다. 장 마리 르펜은 아우슈비츠 가스실이 역사의 사소한 일부라면서 홀로코스트와 나치즘을 방어했는데요. 정말 도발적인 파시스트 스타일이자 파시스트 어법이었습니다. 그의 딸 마린 르펜은 2011년에 당의 지도권을 물려받은 뒤 당의 악마적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시즘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그 주변 인물들을 유권자를 얻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방해한다며 당에서 축출했습니다. 한편으로 마린 르펜은 아버지의 초자유주의적 입장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소한 사회적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한편으로 마린 르펜은 유로존 탈퇴를 옹호하면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마린 르펜은 점점 더 금융자본의 요구를 존중하는 경제 강령을 채택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마린 르펜은 2023년 마크롱의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거 때에는 연금개혁을 원하지 않지만 마크롱이 한 개혁을 깰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린 르펜은 자본의 규칙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린 르펜은 2017년 대선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해 마크롱과 맞붙었고 2022년 대선에서도 다시 한번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을 상대했습니다. 마린 르펜은 2014년부터 유럽연합 선거에서 3번 연속 최다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거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국민연합은 지역적 존재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민연합은 영향력 있는 주류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본가들도 국민연합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국민연합은 2017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800만 표를 얻었지만 이어진 총선에서는 8명의 의원만을 당선시켰습니다. 기존 주류 정당이 유리한 프랑스의 비민주적인 선거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장벽은 무너졌고 국민연합은 2022년 총선에서 의원 89명을 당선시킨 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6월에 치러진 유럽연합 선거에서 국민연합은 프랑스의 100개 주 가운데 96개 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정당이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의회 해산 후 7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국민연합이 126명의 의원을 확보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동조 세력을 포함할 경우 142명의 의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연합의 부상은 마크롱에 대한 엄청난 징후의 결과입니다. 마크롱은 르펜을 자신의 적, 자신의 맞수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르펜은 마크롱에 대한 차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본가들의 일부가 이제 르펜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르펜이 자본가들의 첫 번째 바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금융자본의 첫 번째 바람은 마크롱입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마린 르펜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르당 바르델라는 국민연합의 당대표인데요. 28세로 정말 젊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치의 새로운 스타와 같습니다. 바르델라는 르펜보다 더 경제계에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채를 갚고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마크롱인 이민자들에 대해 소규모 파시스트 집단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인종차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자본가들이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향해 급진화하면서 TV, 유튜브, 신문에서 그에 관한 공개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대체 이론이라고 백인이 유색인에 대체될 수 있다는 과거 트럼프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애용하던 극우파 논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공화당을 비롯한 우파들의 일반적인 논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뱅상 볼로레라는 억만장자가 있는데요. 그는 서아프리카의 모든 항구와 공항, 철도를 통제하여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볼로레는 여러 TV 채널을 사서 에릭 제무르나 마린 르펜 같은 극우파들에게 완전히 복무하게 했고 종교적 방송을 하거나 이주민 추방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상황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데요. 불복 프랑스와 장 릭 멜랑숑을 겨냥한 매우 거대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멜랑숑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하마스가 테러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멜랑숑을 반유대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방송에서는 멜랑숑이 네오나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은 나치 친위대 출신이 함께 참여해 만든 정당인데요. 그렇게 출발한 국민연합이 이제 자신을 프랑스 내 유대인의 수호자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권 전체가 마린 르펜이 장르익 맹랑숑보다 유대인을 더 잘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구구파가 어떻게 해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마린 르펜이 아돌프 히틀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 르펜은 여성, 고위 임원, 연금 수급자 등에서 다양한 유권자층을 확보했습니다. 과거에는 르펜과 국민연합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옆에 도표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역대 총선에서 이 국민연합,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아, 참, 국민연합이라는 이름은 이게 나왔지만 국민전선을 이름을 바꾼 겁니다. 마린 르펜이 아버지한테 국민전선을 물려받은 다음에 아버지를 축출하고 국민연합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홀로코스트는 역사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파시스트 논리를 쓰는데 마린 르펜은 그런 방식으로는 극우파가 프랑스에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파시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아버지를 비롯한 그 주변 세력을 다 축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미지 개선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사실 2017년까지 그렇게 유의미한 성장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3.2% 정도면 꽤 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정도 득표는 아버지가 이끌던 시절에도 1980년대에 가장 잘 나올 때도 이쯤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 안에 저 정도 극우파는 늘 있었던 겁니다. 선거하면 찍어줄 정도 극우파는. 그런 문제는 저 극우파는 그러니까 투표 때만 나타나지 평소에 프랑스 사회 속에 전혀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극우파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반사회적인 인물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대놓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나는 극우파다, 파시스트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3% 나오면 굉장히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투표에서 확인되는 헛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난 7년 동안, 특히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일단 17년에 22년 총선 이 사이에 이게 대선 총선이 같은 해 치러진 거니까요. 대선 총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5년 사이에 일단 한 5.5% 이제 득표율도 늘었지만 의석수가 8석에서 89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턱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또 22년, 24년으로 오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제는 33.2% 단연 1위 정당이 됐고요. 142석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럼 왜 지난 2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극우파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거냐? 핵심은 이겁니다. 마크롱에 대한 대중적 분노예요. 연금개혁 저지투쟁을 할 때 프랑스 사회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90%에 이르렀어요. 65%가 경제를 마비시켜서라도 연금개혁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의회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프랑스 헌법의 그 긴급명령권 조항이죠. 막상 한국에서도 박근혜조차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그걸 물론 프랑스 사회당 정부도 쓰고 했던 거지만 어쨌든 마크롱이 그걸 써가지고 의회 표결 절차 안 거치고 그렇게 반대가 극심한데 강행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크롱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때려잡고 싶은데 때려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마크롱에 대한 분노가 그 정책 에너지가 어딘가를 향하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는 유감스럽게도 좌파가 아니라 극우파를 향해 달려간 겁니다. 왜 좌파로 안 하느냐? 그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좌파가 누페스라는 그 좌파 선거연합이 이제 2022년에 총선 때 형성되고 그게 이제 지난해 그 연금개혁 투쟁 진행될 동안 계속 진행됐는데 지난해 10월달에 깨지는데요. 그 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이 노페스 안에 사회당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사회당은 어떤 당이냐면 마크롱 집권 이전에 집권당이고 그 노동법 개혁해가지고 사회당을 지지했던 그 노동자들이 광범하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싸웠고 맞서 싸웠고 그때 사회당이 또 역시 긴급명령 발동해가지고 노동법 개혁한다 강행 통과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사회당이 이제 1%짜리 정당으로 몰락했던 그 사회당인데 그 사회당이 함께 가는 겁니다. 좌파 선거연합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마크롱에 대한 분노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집권해보지 않았고 이미지 개선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극우파를 향해 가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마린 르펜 측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린 르펜 자신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상당히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공격할 때도 그냥 어수룩한 파시스트 논리가 아니에요. 이슬람은 여성에 대해서 억압적이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우리는 여성에 더 많은 권리가 필요하다. 프랑스 사회 이주민에 대해서 그냥 계속 허용하고 이슬람이 늘어날수록 프랑스 안에서 여성의 권리는 사라져갈 것이다.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헷갈리게. 그리고 이제 조르주 바르델라라고 그 젊은 당대표를 내세웠는데 199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기준으로 이제 굉장히 미남인가 봐요. 미남의 1995년생에 그런 이제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 다가올 만한 그런 인물들을 과감하게 내세워서 또 그는 또 굉장히 신자유주의 논리를 아주 잘 이제 그러니까 소화해내는 그런 친구인데, 네, 이런 등등 굉장히 잘 가공된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이제 접근하는 힘이 있고요. 또 한편에 뭐가 있냐면 극우파가 성장하니까 마크롱 정부가 지난 시기 그리고 특히 지난 1, 2년 동안 대응해온 방식이 뭐냐면 극우파한테 뺏기는 유권자를 되찾으려고 극우파 논리의 상당 부분을 차용해서 자기가 그걸 내세우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극우파로 가는 이제 유권자를 붙잡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극우파 논리를 점점 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극우파로 가는 대중의 그 경향을 더욱 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테러리즘, 반테러 논리로 팔레스타인 운동을 비롯해 이 모든 걸 불법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는 불법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법원이 판단하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도 아무 일이 기본적으로 없는 이 상황이 아니거든요. 페이스북 프로필에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이거 붙여놓으면 기소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주민에 대한 폭동, 진압,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경찰의 살인권에 대한 제도화, 그리고 지난 연말에 반동적인 이민법 개혁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주민 상대로 한 그 극우파 논리를 상당 부분 차용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억만장자 얘기도 나왔지만 일부 자본가들이 국민연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극우파를 지지하면서 특히 미디어 쪽에서 굉장한 그 화력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팔레스타인 이슈가 그 국민연합의 이제 사회적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데 그 극우파가 파시스트가 프랑스 사회에서 배제됐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반유대주의잖아요. 홀로코스트. 그런데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꿔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 또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말하지 않는 것 그건 반유대주의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에서 진짜 반유대주의는 더 이상 극우파가 아니고 국민연합이 아니고 저건 멜랑숑이다. 불법 프랑스다. 네, 이런 식의 그 뒤집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국민연합이 과감하게 올라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유대주의 규탄 공동행진 거기에 이제 국민연합이 적극 같이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총선에서 국민연합을 지지한 세력들의 이제 그 설문조사인데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나이별이죠. 젊으면 신임민 여선을 지지하고 나이가 들수록 국민연합을 지지하다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마크롱을 지지한다. 옆에는 이제 관리 전문직, 중간직,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를 놓고 보여주는데 시민 연설은 관리 전문직은 중간직을 지지하고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는 국민연합을 지지한다. 퇴직자도 국민연합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일하느냐를 중심으로 접근해서 보면 민간 부문은 국민연합,
공공부문은 시민연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프랑스 노동조합의 주축은 공공부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시민연설, 조직이 안 돼 있는 쪽은 국민연합 이런 경향을 볼 수 있고요. 자영업 실업자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만족도의 이 조사에서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시민연설이고요. 불만족하는 사람은 국민연합. 그러니까 이게 완전 뒤집어져 있는 거죠. 세상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진짜 답하지. 근데 그 사람들 다 국민연합을 뺏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침없이 성장하는 이 오늘날의 극우와 1930년대 파시즘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던져봤습니다. Yeah, it's a great question, and many people ask. 네, 훌륭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둘 사이에 강력한 유사점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자본주의 국가들의 해소되지 않는 정치적 위기라는 구조적 추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무역 전쟁,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추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극우가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오늘날 모든 극우 정당은 1930년대 파시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형제들, 스페인의 복스에 대해 모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은 1940, 50년대 9세대 파시스트들과 1960년대 알제리 독립에 반대한 극우 테러리스트들의 융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규모 파시스트 폭력 집단들과 네오나치들이 국민연합 주변을 돌며 국민연합 안팎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과 어제의 극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대중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동자 계급 조직이 당시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더 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의 강력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계급 정당은 극우를 봉쇄하는 노동자 계급의 힘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조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노동자 계급은 그때보다 훨씬 더 분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입각한다면 국민연합을 파시스트 조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1917년과 이후의 혁명적 물결에 대한 반혁명적 대응이었습니다. 파시즘은 농민, 상인, 장인, 지식인, 학생 등 사회적 지위 하락으로 위협받는 소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대중운동이었습니다. 트로츠키는 당시 파시즘을 자본가 계급의 내전을 위한 전투 조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중운동으로서 파시즘은 피켓라인을 공격하고 노동자 건물에 불을 지르고 거리에서 노동자본을 죽이고 혁명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죽였습니다.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기 3년 전인 1930년에 히틀러는 이미 10만 명의 무장대원을 보유했습니다. 1년 전인 1932년에는 40만 명의 무장대원을 보유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시즘은 자본가 계급의 통상적인 통치 방식과 구별됩니다. 자본가 계급의 일반적인 폭력과 파시즘을 통해 사용하는 폭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가 계급은 극심한 위기의 시기에만 최후의 해결책으로 파시즘을 부릅니다. 자본가 계급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 군주제를 취할 수도 있고 대통령제를 취할 수도 있으며 의원내각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가 계급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 노동자 조직에도 의존합니다. 자본가 계급은 분명히 노동자 조직을 공격하고 억압하지만 또한 노동자 조직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 관료주의는 노동자 운동이 노동자 엘리트와 불안정 노동자 사이에서 분열되게 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르주아 합법성의 틀 안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자본가 계급은 때때로 노동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 노조 관료들을 자본주의 관리 경영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자본가 계급이 파시스트를 권력에 부를 때는 조직된 노동자 운동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본가 계급은 더 이상 노동자 운동에 의지할 수 없을 때 노동자 운동을 파괴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트로츠키가 말했듯이 모든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을 청산하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모든 맹아를 파괴하는 것이 권력을 잡았을 때 파시즘의 역사적 역할입니다. 그러한 조직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사회주의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조직들, 즉 노동조합, 협동조합, 다양한 협회 또는 노동자 정당은 노동자 투쟁, 노동자 권력,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국민연합을 비롯한 유럽 극우 정당들은 현재 노동자 운동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의회 바깥에서 폭력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선거용 운동체고 견고한 조직도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합의 경우 이 점이 분명한데 그들은 때때로 프랑스 전역에 후보를 내세우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극우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인 조직의 약화라는 양상을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예전 같은 대중조직이 없습니다. 노동자 운동과 마찬가지로요. 아마도 독일을 위한 대안에서 파시즘으로 진화하는 첫 번째 경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분명히 파시스트적 어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에 더 노골적인 파시스트로 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연합은 외부에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제로의 통합을 더욱 가속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본가 계급이 지금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조직을 정말로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들의 적대적일지라도 말이죠. 프랑스에서 우리는 노란조끼 운동을 겪었으며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일으킨 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총파업이나 더 큰 규모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마크롱이 노조 관료들에게 많은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연합이 집권하더라도 노동조합 관료체계를 파괴하라는 임무를 자본가 계급이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자본가 계급에게 노동조합 관료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합은 모든 노동자 조직을 공격하고 제거할 힘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연합이 집권한다면 분명히 권위주의와 잔혹한 경찰폭력이 증가할 것이고 노동자 조직과 여성의 권리,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날 것이며 소규모의 진짜 파시스트 집단에게도 격려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참 여기 동영상에 지금 나오는 그 내용은 우리 책자에 조아킴 발제문이 그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록이 필요하신 동료들은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3번은 따로 덧붙이진 않겠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신인민전선의 총선 승리 이후 상황인데요. 7월 프랑스 의회 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좌파 시민전선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거 후에 어떤 정책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Macron dissolved National Assembly. 유럽의 선거에서 큰 패배를 당하자 마크롱은 바로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마치 군주처럼 국회를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롱이 14%를 득표한 반면 르펜은 31%를 얻었습니다. 역대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 도중에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크롱은 선거를 준비할 시간으로 고작 2주만 주면서 총선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도박은 좌파 정당들이 자신에 맞서 연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크롱은 총선을 국민연합 대 마크롱 정당의 2파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유럽의 선거에서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투표했지만 총선에서는 나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총선 때 불복 프랑스는 꽤 강했습니다. 몇 주 전에 대선에서 멜랑숑이 아슬아슬 3위를 차지했고 총선을 앞두고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과 연합을 결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합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불복 프랑스는 그 연합을 통해 사회당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회당은 프랑스와 올랑드가 대통령 시절 노동자를 공격한 것 때문에 완전히 미움을 받았고 대선에서 단지 1%만을 얻었는데 이제 좌파의 대가족속으로 다시 통합되었습니다. 2022년에 결성된 연합의 대가는 불복 프랑스의 강령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불복 프랑스의 강령은 반자본주의 강령은 아니고 반신자유주의 강령이자 프랑스 제국주의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강령입니다. 미국 제국주의를 따르지 않으면서 프랑스의 독자적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멜랑숑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나토를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결성된 이 동맹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로 국제정책에서의 차이 때문에 1년 뒤에 깨졌습니다. 사회당과 녹색당이 친나토, 친미 성향인데 반해 불복 프랑스가 프랑스 제국주의의 자율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이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마크롱은 의회를 해산할 경우 마크롱과 르펜의 2파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크롱의 의회 해산은 그 우파에게 의회를 넘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크롱의 도박은 실제로 르펜에게 의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르펜이 권력을 잡아도 소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3년 후 대선은 다시 자기 편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마크롱이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도적 좌파는 며칠 만에 통합에 성공했고 신인민전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2년 연합과의 차이점은 사회당이 직전 유럽의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당은 강령과 후보자 선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전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가 신인민전선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의 보건부 장관이 사임하고 사회당에 가입한 뒤에 신인민전선의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크롱의 연금개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계급의 적이죠. 하지만 신인민전선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
국민연합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전통적 우파인 공화당이 10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극중도 마크롱주의자들은 600만 표를 얻었고 좌파 신인민전선은 700만 표를 얻었으며 극우파 국민연합이 1000만 표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공화국 전선이 작동했습니다. 극우파에 맞서 이른바 모든 공화주의 세력이 단결한 거죠. 국민연합에 맞선 신인민전선과 마크롱주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합 후보가 1위를 차지한 모든 선거구에서 3위를 한 신인민전선 후보나 마크롱주의 후보가 이 후보에게 의석을 주기 위해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끔찍한 이민법을 만든 마크롱의 내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이 이 전술을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연금 계약을 밀어붙인 총리였던 엘리자베스 보른도 신인민전선의 양보 덕분에 선출되었습니다. 총선 이후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완전히 조각났습니다. 5호 세력을 합쳤을 때 신인민전선이 193석, 마크롱 주의자들이 166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이 142석, 공화당이 3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작은 의석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 성향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다른 선거보다 기권이 적었죠. 국민연합이 집권하는 걸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의존하는 방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총선 이후 사람들은 그동안 극우를 부상시킨 원동력이었던 마크롱주의가 극우의 부상을 막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금세 깨졌죠. 신인민전선이 의석수에서 선두를 차지했지만 마크롱은 신인민전선에게 정부를 구성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민주적이었죠. 대신 마크롱은 공화당인 미셸 바니에를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6%의 표를 얻은 공화당이 이제 정부의 키를 쥐었습니다. 미셸 바니에는 50년 경력의 전문 정치인입니다. 그는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고 동성애 합법화에도 반대한 인물로서 정말 반동주의자입니다. 미셸 바니에가 이끄는 새 정부는 마크롱주의자들과 공화당원들로 구성된 완전히 소수파 정부입니다. 이런 소수파 정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린 르펜이 이미 이 정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임무는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공공서비스를 상대로 가혹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5년 동안 1000억 유로를 절감해야 합니다. 즉 그들은 매년 200억 유로를 우리 등에 떠넘길 것입니다. 네. 자, 이 지난 총선 1차 결과와 이제 최종 결과를 여기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차 투표 때 국민연합이 단연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민전선 이제 마크롱 이렇게 이제 순서가 갔는데 이 세 세력의 순서가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2위였던 신민전선 1위로 가고 3위가 2위 가고 1위가 3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 비밀은 이른바 공화국 전선, 그러니까 극우파 국민연합에 맞선 신민전선과 마크롱 세력의 연합, 선거 연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 선거제도의 독특함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결선 투표 그러면 1, 2위를 하는 후보가 진출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1, 2위가 진출하는 게 아니고 12.5% 이상을 득표한 모든 후보자가 결선 투표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선 투표에 4명, 5명까지 올라갈 수, 5명 가능한 산술적으로 하여튼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결선 투표에 3명 올라가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선 투표에서 그래서 1, 2, 3위를 놓고 그대로 투표가 진행되면 원래 1위였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2위, 3위가 서로 합쳐버린다. 특히 그냥 묻지마 방식으로 3위가 무조건 다 사퇴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그러면서 이제 3위가 다 2위로 표를 못 달라고 하면 이제 1위가 떨어지고 2위가 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엄청 많은 선거구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합이 또 굉장히 많은 의석을 당선시켰습니다. 거의 100개 가까운 의석을 그 와중에도 국민연합이 당선시켜서 했지만 이제 훨씬 많은 의석은 2위가 차지했는데 하여튼 그 방식으로 시민전선과 앙상블이라고 하는 마크롱 세력입니다. 이들이 이제 2위를 해서 이제 표를 나눠 가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국민연합을 지지한 그 표수는 1차 때나 2차 때나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의 허점도 이제 상당히 반영된 거죠. 반민주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오늘 선거할 때 그 국민연합을 저지하기 위해서 신민전선과 앙상블이 연합을 했다면 다음 정부도 이렇게 둘이 구성해야 맞는 거잖아요. 물론 시민전선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정부까지 구성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진행돼야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잖아요.
또 마크롱이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마크롱 입장에서. 그런데 마크롱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7월 초에 총선이 끝났는데 올림픽 진행되고 9월이 될 때까지 2달 동안 뭉개고 있다가 결국 9월에 시민연설을 제끼고 4등을 한 공화당에게 총리를 지명하고 정부 구성부를 넘겨줍니다. 그건 뭐냐면 극우파에게도 못 주겠지만 시민연설에게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연설을 특히 멜랑숑 이쪽 불복 프랑스를 이제 반유대주의다. 그래서 오히려 저기가 프랑스 공화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프랑스 공화주의의 주류 사회 안으로 국민연합이 들어오고 불복 프랑스가 제껴져 나가는 이 어떤 사회 정치적 어떤 공작과 함께 진행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시민전선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한 방 먹은 거죠. 마크롱하고 같이 손잡고 이제 총선 결과 나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정부 구성이 눈앞에 있고 특히 이제 1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총리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정치 상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제대로 한 방 먹은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공화당한테 총리를 주면 이게 정부가 유치되느냐는 말이죠. 이 지금 의회 구성에서. 그런데 공화당한테 넘겨주면서 장관들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공화당과 앙상블, 마크롱주의 세력으로 구성을 합니다. 특히 대외 정책의 핵심 부분들은 앙상블로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뜻대로 할 수 있게. 그래도 여전히 과반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자, 이 정부가 이끌 수 있는 그래서 담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연합의 보장이죠. 그래서 국민연합이 사실상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성립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언제든 국민연합이 비토를 놓는 순간 이 정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지금 정치 상황 굉장히 불안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한 번 의회를 해산한 뒤에 1년이 지나면 다시 해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크롱부터가 1년이 지나자마자 또 해산할 가능한 관측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국민연합 측에서 여차하면 지지를 처리하면서 해산으로 몰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싸움들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연합은 그 과정에서 이제 최대한 자기네 뜻을 이 정부에 관철시켜 볼 텐데 관철되면 밀고 가고, 그리고 자기네 세력 계속 성장이 되면 안 되면 이제 거꾸로 들이고 그런 수싸움들을 하는 상황이 됐고, 근데 이 와중에 신인민연선은 이제 사실 낙동강 오리가 됐습니다 지금.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은 채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민연선을 지지했고 총선 결과 나왔을 때 환호했다 노동자들. 특히 이제 노동조합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제 엄청 열심히 지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노동조합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그 지지에 나섰기 때문에 예, 아주 그 정신적 충격, 공황 상태가 이제 총선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신이민전선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선 신이민전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1936년 프랑스 이민전선을 연상시킵니다. 시민전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1930년대 인민전선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930년대 인민전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들어보겠습니다. You have to know that the Front Populaire, Popular Front, is one of the biggest myths. 네, 인민전선은 프랑스 좌파 사이에서 가장 큰 신화, 가장 큰 전설 중 하나입니다. 좌파 활동가나 좌파 성향 사람들에게는 인민을 위한 1936년 5월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좌파의 단결, 반파시스트 투쟁, 거대한 파업,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유급 휴가를 획득,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이 황금빛 전설은 올해 좌파 정당들의 연합에도 일정한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민전선에 대해 생각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민전선에는 두 개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대규모 노동자 정당이었던 공산당과 사회당이 완전히 부패한 자본가 정당인 중도좌파 급진당과 구성한 계급 협조주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인민전선의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1968년 5월 이전까지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총파업이었죠. 350만 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점거하고 국가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29년 이후 대공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유럽과 프랑스에서 파시즘이 부상하자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 단결에 대한 강한 열망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1933년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한 뒤 벌어진 일을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1934년 2월 프랑스에서도 수천 명의 무장 파시스트가 의회를 공격했을 때 당시 노동자운동은 100만 노동자가 거대한 총파업으로 대응했습니다. 노동자운동은 사회당과 공산당에게 연합하라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정당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4년 사회당은 자본가 정당인 중도좌파 급진당과 연합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산당은 스탈린의 지도를 받았는데 사회당의 개량주의자들과 그를 따르는 노동자들을 파시스트라고 말하는 극좌적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개량주의자들과 공동전선을 만들거나 개량주의 노조와 함께 싸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1934년 2월 파시스트들을 응징한 강력한 총파업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압력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탈린의 외교적 필요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스탈린은 히틀러의 공격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제국주의 식민 제국으로부터 보호막을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프랑스의 거의 모든 좌파 활동가들이 잊었거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민전선은 스탈린이 1935년에 프랑스와 평화협정을 맺은 사실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스탈린은 프랑스 제국주의가 국가 방위를 위해 싸우고 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식민지를 가질 권리를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공산당은 식민지의 독립을 요구하기를 멈췄습니다. 식민지의 독립은 프랑스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빨강, 하양, 파랑으로 된 프랑스 자본가 계급의 깃발, 파리코민 학살의 깃발을 함께 들었습니다. 공산당은 프랑스가 최대한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더 이상 임신 중절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산당은 군사 예산에도 찬성했습니다. 공산당은 불과 몇 주 전까지도 사회당조차 파시스트라고 말했지만 이제 자본가 정당과도 동맹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1936년 초여름에 일어난 총파업은 좌파 정부의 결과가 아니라 좌파 정부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산당과 사회당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공산당 지도자였던 모리스 토레즈가 파리 노동자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는 파업을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구를 완전히 따내지 못했더라도 주된 요구를 따냈다면 말입니다. 1930년대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대공황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고 전쟁이 다가오고 있으며 주변 국가의 파시즘이 들어선 상황에서 말이죠. 유일한 요구는 자본주의 전복이 아닐까요? 인민전선 정부는 강령에 따라 일부 파시스트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들은 즉시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파시스트를 해체한 동일한 법률이 반식민주의 조직을 해체하는 데에도 사용됐습니다. 튀니지에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인민전선 정부가 보낸 사회주의 군대에게 사살당했습니다. 당시 트로츠키주의 언론이 식민지에서 벌어진 일을 비난하자 프랑스에서는 발행이 금지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930년대 자본가 계급은 심각한 자본주의 위기에 직면했고 노동자들의 급진화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맞서 자본가 계급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파시즘을 통해 노동자운동을 파괴할 수도 있었고 인민전선을 통해 노동자운동을 부패시켜 포섭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자본가 계급은 둘 다 사용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는 파시즘과 인민전선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아마 이 질문이 오늘 제일 난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동지들이 이제 가장 생소하실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930년대 프랑스 이민전선, 특히 1936년이 이제 키인데요. 그 배경부터 한번 다시 제가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근저에 있는 1930년대 대공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대공황이 있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10년. 처음에는 다른 나라보다 심각했으나 위기가 오래도록 지속돼서 29년, 35년 사이 하여튼 모든 게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고 실업자 200만이 늘어나고 등등등. 예. 실질 소득 30% 상승 뭐 등. 자, 그런 와중에 32년부터 34년까지 사회당과 급진당이 2차 좌파연합 정부가 있었는데요. 이때 사회당은 노동자 정당인데 개량주의적 목표를 가진 그런 당이고요. 급진당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의 민주당 정도,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부르주아 정부지만 좀 더 이제 좀 급진적인 목표를 가진 그런 정도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기가 이제 2차 좌파연합 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이 정부 안에 중요한 그 네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30년대 대공황 때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된 네 분인데 이 급진당은 균형 재정을 주장하는데요. 즉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의 범위 안에서만 지출하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으로 어마어마한 파산과 실업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당장 거리에서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세금 걷어들인 게 얼마 없으니 나 몰라라 한다는 건 결국 이제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좌파는 이제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만약에 당장 안 걷어지면 그 빚으로라도 하자. 이게 이제 당연히 좌파적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이 굉장히 완곡하게 진행이 됐고 독일에서도 사실 사회민주당과 그 독일의 이제 우파 정부 사이에 이제 그런 이제 다툼이 한창 진행되면서 그게 이제 파시즘이 성장하는 중요한 이제 배경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부르주아 기존 정부의 이제 무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비슷한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1933년이 뭘까요? 1933년 1월에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나치가 독일 사람한테 뒤집어 엎죠. 그걸 다 본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대공황에 따른 삶의 파탄이 계속 거침없이 진행이 된 거고 또 아까 그 사회당 급진당의 그 정부라고 하는 게 특히 급진당 쪽의 부르주아 정부다 보니까 뭔가 부정부패 사건들이 이제 넘쳐납니다. 굉장히 프랑스 그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라서 그래서 그 1년이 지나면서 프랑스에서도 파시스트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화됐고 34년 2월 6일 날 파시스트들이 의사당을 공격합니다. 딱 어떤 시점이냐면 이 금융 부정부패로 그러니까 돈 받아 처먹은 거죠 정치인들이. 그리고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각이 붕괴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새로 내각이 들어섰는데 똑같은 그 당에서 인물로 바꿔가지고 새로 이제 왜냐면 의회를 5발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로 정부를 구성해서 이제 신임 투표를 하는 날이에요. 그날 의회를 공격합니다. 파시스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르주아 그 의회가 당연히 이제 노동자 민중도 속에서 엄청난 이제 지탄의 대상이겠죠. 그리고 이제 얼굴만 한다만 갈아친다고 해서 바뀔 리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걸 맞춰서 이제 파시스트들의 대규모 공격이 이제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독일 스타일로 무장 공격이 진행됩니다. 그날 이 폭력적 가두시 의사당 공격으로 경찰이 발포해서 15명이 사망하고 1,435명이 부상했습니다. 굉장한 충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힘이 있는 공격이었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총리가 되자마자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으나 의회에서는 소수파였던 강경 우파가 새 내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파시스트의 부정 공격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이탈리아는 이미 1923년 4년부터 이제 파시스트 운동 성장을 해서 1926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파시스트들이 정권을 잡은 뒤로 이미 계속 파시즘이었고 독일이 33년부터 이제 프랑스도 이거 파시즘의 권력 상황이 이제 몇 달 안에 오겠다 싶은 결정적인 어떤 고비를 넘어선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프랑스에서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반전이 펼쳐집니다. 2월 9일 날 공산당이 단독 시위를 조직해서 파리에서 6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2월 12일 날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던 CGT 노동총동맹이 추진하는 총파업 시위에 이제 공산당, 사회당, 통합노동총동맹이 다 동참을 해서 거대한 총파업이 벌어지는데요. 파리에서만 100만, 전국적으로 450만이 참가하는 어마어마한 총파업 그리고 가두 시위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회당과 공산당의 집회가 따로 열렸고요. 그 시위대가 따로 파리에서 이제 행진을 하다가 서로 만납니다. 그 장면이 밑에 묘사됐죠.
각자 다른 길에서 출발한 사회당과 공산당의 CDL에 맞닥뜨렸다 잠시 침묵과 불안감이 스쳐간 뒤에 이 만남은 각 정당과 노조 지도자들을 경화시킬 만큼 열광적인 감격을 불러일으켰고 폭발적인 탄성과 환희로 터져나왔다. 박수와 노래 그리고 단결이라는 구호가 대중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인데 이게 이제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할 때까지 독일에서는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자 정당들로서 어마어마한 몇백만 원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서로 단결을 안 하면서 파시즘한테 깨졌는데 그때 실현하지 못했던 그 대중적 단결이 프랑스에서는 이 방식으로 실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위를 한 그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걸쳐서 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반파시토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에서 이런 이름을 많이 썼죠. 반파시토 투쟁위원회. 이게 이제 여기서도 유래한 건데요. 실제로 이 파시스트들을 길거리에서 다 부숴버립니다.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이 미처 성장하기 독일처럼 충분히 성장하고 무장을 확보하기 전인데 이 파시스트들이 이제 거리에서 이제 상당히 좀 폭력적인 이제 과도시 이런 것들 하면서 사람들 위압 주려고 하는데 뭐 10배가 넘는 노동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거리에 싸움을 하고 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파시스트들이 더 이상 프랑스에서 마음 놓고 시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접어져 들어가요. 굉장한 그 반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정치 투쟁과 함께 뭐 정부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 임금 사건 연금에 반대하는 파업, 뭐 공무원 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시 이런 것들이 34년에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팍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공동전선이 아래로부터 형성됐고 그 힘이 파시즘을 실력으로 격파한 사건이고요. 자,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와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소련의 대외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1933년에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했을 때 독일의 나치가 내걸었던 핵심 슬로건 중에 하나가 볼셰비키 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민족이 위대하게 부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개를 없애야 되는데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볼셰비키인 거죠. 그래서 나치즘의 정권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소련에 대한 침공을 사실 의미했던 게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소련으로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됐던 건데요. 소련이 선택한 길은 그러니까 독일과 경쟁 관계에 있는 서유럽의 이른바 민주국가들, 구체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프랑스와 영국과 손잡고 그러니까 독일의 침공 위협으로부터 맞선다라는 게 이제 소련이 선택한 길입니다. 자, 2차 대전까지 가는 길에서요. 근데 소련은 39년에는 독일과 전격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번에는 독일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려고 하다가 독일이 전격적으로 조약을 파기하면서 소련을 침공하면서 다시 프랑스, 영국하고 연합전선을 맺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 소련을 방어한다고 하는 그 나름의 어떤 그 정당성을 가져 보이는 그 목표를 얼마나 무언직하게 추구했는지,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힘, 국제연대라고 하는 걸 파괴하는 방식으로 추구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그 소련이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1935년 5월에 소련, 프랑스, 영국하고는 성사를 못했는데 소련, 프랑스 간에는 상호 지원 조약을 체결하고 소련 이걸 이제 히틀러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결실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35년 7월에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반파시즘 인민전선 전략이라는 걸 채택하는데 지금 현 단계 투쟁 목표는 파시즘의 경멸과 반파시즘 민주정부 수립이고 이를 위해서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강공하게 규합하는 인민전선을 창설한다. 여기서 모든 세력을 강공하게 규합한다. 자, 여기에 갖는 의미를 이 코민테른 6차 대회부터 잘 설명을 해볼게요. 28년 코민테른 6차 대회 때는 아주 다른 방침을 선택했는데 사회민주주의는 사회파시즘이다. 사회주의를 앞에 내건 본질은 파시즘이다.
그래서 각국 공산당은 사회민주당하고 모든 협력을 단호히 거부하라. 분리하라. 그래서 노동조합도 다 분리시켜라. 그래서 이른바 적색노조들을 다 만들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처음부터 6차 대회 결정으로의 번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당하고 단결한다. 파시즘에 맞서서 노동자한테 통합시킨다. 그런데 인민전선은 그걸 넘어가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34년에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던 아래로부터 노동자 공동전선과 인민전선이 가지는 정책적 차이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인민전선은 프랑스로 치면 급진당이 있죠. 사회당이 같이 정부를 구성해서 있었던 그런 것처럼 파시즘에 반대하는 부르주아 정당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모든 세력을 모을 것은 아니라 파시즘에 반대한다면 모든 부르주아 세력을 다 모으는 개념이 인민전선인 거죠. 그러면 그 인민전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래 공산당이 추구하던 강령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강령을 인민전선 강령으로 내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그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사실은 이 프랑스에서 진행된 상황이 전 세계적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코민테른 대회가 열리는 것과 거의 같은 시점에 프랑스에서 실제로 이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을 주축으로 이제 출범을 합니다.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요. 그리고 노동조합도 통합을 하고 그리고 36년 1월에 이 세 당이 공동 작성한 인민전선 강령이 발표가 되는데 핵심 목적은 공화제의 방어에 있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방어에 있습니다. 공산당의 강령으로부터 이제 당연히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급진당이 동의 가능한 강령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4, 5월 총선이 치러지고 인민전선이 승리합니다. 367석을 확보했어요. 우파 정당 222석,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합니다. 총선이 있고 불과 한 2주 뒤부터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파업들이 막 시작됐는데 2주 뒤가 됐을 때 5일 26일부터 돌연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해서요. 6월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정점이 이르게 되는데 정점에 이르렀을 때 파업 참가자 수 183만까지 갔다고 하고요. 12,000건 공장배고 파업 건수가 8,900건. 우리 87년에 그 노동자 대투쟁이 파업 건수가 3,000건, 3,300건 이런 정도 되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을지 짐작이 가고요. 이게 이제 1968년 5월 총파업 1,000만이 참여했던 그 총파업 이전까지는 프랑스에서 최대 규모,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이제 총파업이 됩니다. 왜 이런 투쟁이 터졌느냐? 당연히 1930년 대공황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이제라도 이제 투쟁에 나선 거죠. 그리고 반파시즘 노동자 공동전선, 노동자 통합 등으로 기세를 얻은 거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인민전선 총선에 승리했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가 와서 공권력 투입은 안 하겠지. 이제 이걸로 이제 간 거죠. 자, 그런데 이게 6월 7일 날 이제 노동총동맹과 자본가당한테 사이에 마틴형 협정이라는 게 체결돼서 이제 뭐 단체협약의 체결 이게 프랑스에서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인 이상 작업장에서 노동자들 즉각 실시라든지 노동자 가입권 인정 등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인민전선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해서 주 40시간 노동제, 임금 삭감 없는 그리고 연 2주의 유급휴가제 등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캉스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문화, 여름엔 일 안 하는 오늘날에는 그 4주 5주씩 이제 여름엔 일 안 하고 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이제 놀러 다니는데 그때 처음 2주 이제 놀러 가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이제 성과는 거뒀는데 문제는 뭐냐? 이 총파업의 힘은 과연 또 정말 이 총파업의 열방은 이 정도 성과를 따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느냐? 그게 적합한 거였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사회당은 그렇게 하고 정리하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정리시킬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시켜낸 건데 물론 마틴형 협정을 하고도 실제로 파업이 진정되기까지 5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 중요한 성과를 얻고서도 여기서 파업을 정리하는 게 맞는지 계속 가야 되는지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하고 가는 거 과연 맞느냐는 거죠. 정말 그 파업으로부터 더
근본적인 혁명을 향해서 전진할 길은 없었느냐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인민전선 노선의 이제 근본적 한계가 이제 보이는 대목인데, 한편에서는 급진당을 자극해서 인민전선을 깨고 싶지 않은 거고, 근데 인민전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련 방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지킨 인민전선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우선 바로 한 달 뒤에 스페인에서 내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형성된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가 프랑코 쿠데타군에 의해서 이제 전복될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이제 내전이 붙었고,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봉기를 해가지고 쿠데타군을 상당 부분 무장해제를 시키면서 이제 일방적인 쿠데타가 아니라 내전의 형태로 이제 펼쳐졌는데, 이 프랑코 쿠데타군에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즘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엄청난 전폭적 지지를 하는데 반해서 프랑스 인민전선 정부는 공식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때 이제 그 인민전선의 사회당 총리였고, 그런데 이제 급진당이 반대한다는 게 중요한 핑계였고요. 자, 37년에 가면 아까 36년에 노동자들 파업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공권력이 투입되지는 않으리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갔던 건데, 이미 37년 3월에 가면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이 진행이 돼서 경찰 발포로 반파시스트 시위대 7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이 사회당 총리가 사임하고 급진당이 주도하는 인민전선 정부가 등장하면서 긴축 정책이 다시 전면화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인민전선 정부가 약간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정책을 쓰다가 다 걷어들인 거죠. 그리고 38년 9월이 되면, 그러니까 불과 2년 남짓 뒤인데 미넨 협정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이게 뭐냐면 독일이 체코를 전격적으로 쳐들어가서 체코의 한 3분의 1을 그냥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묻잘래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자, 인정해 줄 테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마라. 독일이 그렇게, 이게 이제 미넨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고 만 게 아니고, 독일로서는 되네, 힘으로 한번 밀어붙이니까 뺏어지네, 더 준비하고 이제 더 밀고 나가려고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 미네이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공산당은 깜짝 놀라가지고 질기리 뜁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가 여기서 독일을 이렇게 동의해준다는 건 사실은 독일이 소련을 향해서 이제 진격해 들어올 때도 영국, 프랑스가 동의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고 봤기 때문에 뒤집어졌고, 그래서 이제 공산당 미네이 협정에 반대했고, 인민전선 정부가 이걸 동의하는 것에 찬성을 줬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뒤늦게 그 철수한 공산당을 중심으로 이제 이 정책을 펴는 동안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되돌이표가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36년 총파업의 중요한 성과인 주사시간 노동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선 총파업을 38년 11월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주 처참하게 진압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 자체도 불법화되고, 물론 이제 이 공산당의 불법화는 독일과 소련 전격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그 여파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전선 정부는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2차 대전이 전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치고 들어와서 프랑스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프랑스 군대가 이제 좀 싸워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항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북쪽은 나치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들어가고, 남쪽은 이제 괴뢰 정부가 이제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제 나치하고 모종의 이제 타협을 시도하는 건데, 인민전선이 다수였던 그 외가 이걸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반파시즘이에요. 결국 이제 파시즘의 프랑스 지배를 법적으로 그 합법화 시켜준. 그리고 이 결정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뒤로 파시스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뭐냐면 2차 대전 때만 나치가 지배했을 때 이루어진 이 프랑스 정부의 부역, 파시스트의 부역은 불법 아니다. 의회가 결정한 거다. 당시 법대로 한 거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한국에서 그 일제시대 때 뭐 이거 좀 하지만 그때는 합법이었다, 이게 주장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논거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거든요. 실제로 이민전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처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면 사실 인민전선 앞에 신자를 붙여가지고 다시 신인민전선을 내걸 수가 없는 건데 이 많은 스토리를 우리 조아킴 동지 얘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지금 사람들이 또는 잊었거나 그냥 이 모든 게 뭉뚱그려진 채 신화로만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날 신인민전선의 정책 성격을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1930년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Well, the new Popular Front is totally a parody of the first, totally a joke.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날 신인민전선에는 노동자 계급 정당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1930년대 공산당과 사회당은 거대한 노동자 계급 정당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당은 자본가 계급의 중심 정당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회당은 제5공화국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자 계급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녹색당은 항상 사회당과 연합해 왔으며 또한 자본가 정당입니다. 완전히 유럽연합 정당입니다. 공산당은 전기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등에서 소규모로 오래된 노동자 계급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로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들로 구성된 주변 정당에 불과합니다. 불복 프랑스는 신인민전선 안에서 가장 급진적이지만 시민주의에 입각한 포퓰리스트 조직입니다. 그들은 노동자 계급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략이나 담론에 계급적 관점이 전혀 없습니다. 불복 프랑스는 반자본주의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입니다. 그들은 반나토, 반미를 표방하지만 프랑스 제국주의를 옹호합니다. 불복 프랑스의 주된 대중적 기반은 노동자가 아니라 소부르주아에 있습니다. 도시에 기반한 고학력 노동자나 학생입니다. 불복 프랑스도 노동자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연합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수는 기권을 합니다. 만약 1936년과 같은 파업이 벌어진다면 이 당들 가운데 누구도 개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1936년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들 가운데 어느 정당도 자본주의 철폐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30년대 당시 사회당과 공산당은 말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말로는 원한다고 했습니다. 1930년대와 오늘 사이에 유사점도 있습니다. 첫째, 혁명적이거나 반제국주의라고 주장하는 여러 소규모 집단의 투항입니다. 많은 반인종주의 조직들이 신인민전선에 들어가서 식민주의 정당인 사회당과 한편에 섰습니다. 또한 무정부주의자들이나 과거 트로츠키주의자들도 상당수 신인민전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반자본주의 신당의 필리프2는 신인민전선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필리프2는 선거운동 기간 필리프2에서 프랑스와 올랑드까지 좌파가 파시즘에 맞서 하나로 단결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푸트는 경찰에 대한 과거 자신의 비판을 모두 철회해야 했습니다. 1930년대와 오늘의 또 다른 유사점은 전선 안에 우파와 좌파가 분명히 있고 서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연합을 매우 취약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계급투쟁이나 국제정책의 첫 번째 압력이 이 연합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2년 전처럼요. 연금개혁에 맞서 거대한 총파업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미 제5공화국의 위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연금개혁을 위해 반민주주의적 수단을 많이 동원해야 했고 그에 맞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불복 프랑스는 반자본주의 정책 없이 단지 의회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매우 급진적인 척을 했습니다. 불복 프랑스는 의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장관들을 모욕했습니다. 형식에서는 정말 급진적이었지만 강령상으로는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은 불복 프랑스가 현 체제에 대해 너무 왼쪽에 있다고 보면서 매일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복 프랑스를 반유대주의이고 신나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복 프랑스는 거리나 대중운동에 대해 너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파업 동안 멜랑숑은 운동의 어떤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멜랑숑이 제안한 것은 오로지 새로운 선거뿐이었습니다. 그는 마크롱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더 많은 좌파 의원을 당선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선거를 통한 집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 프랑스는 항상 사회당과 연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불복 프랑스는 사회당에 맞서 진짜 좌파를 세우려고 설립되었음에도 말이죠. 불복 프랑스는 선거를 통한 집권 전략 때문에 늘 사회당과 연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의 다소 급진적인 강령조차 매번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전선에 노동자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상적인 분석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사회당 더 이상 노동자 정당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30년대는 그들이 강력한 노동자 대중을 결집한 정당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른바 신자유주의 공세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사회당과 공화당이 프랑스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두 기둥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당이 그 신자유주의 공세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거죠. 몇 차례 정부를 맡으면서. 그리고 공산당은 그 사회당의 연립정부로 들어가면서 거의 같이 여러 차례 협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이 어마어마한 반감을 갖게 됐고 이탈했고 사회당과 공산당과 노동자 대중 사이에 있었던 유대감이 다 깨졌고요. 그리고 또 이 신자유주의 그 세교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거대한 공장이동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파리 등 대도시 주요 외곽에 대도시 외곽에 주요한 산업 거점들이 있었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노동자 그 운동의 근거지였는데 그게 다 파괴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이런 결과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36년 인민전선과 오늘날 인민전선의 그 선거연합의 작동 방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6년에는 1차 투표 때는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 다 자기강령으로 움직인 뒤에 2차 투표 때 인민전선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1차 투표 때부터 신인민전선 통합강령 단일적으로 임했고 2차 때는 마크롱하고까지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훨씬 후퇴한 방식이고 득표수와 의석수에서도 36년에는 과반 득표에 과반 의석을 여유 있게 차지한 반면 이번에는 훨씬 이제 적은 득표, 적은 의석을 차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시민전선은 극우파의 부상에 맞선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의 진정한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남은 부분인데 원래는 함께 답하셨는데 워낙 길게 답하셔서 그걸 이제 두 부분으로 잘랐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I would add, in fact, to your question, the fact that what's urgently needed. 사실 저는 동지의 질문에 극우에 맞선 대안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마크롱주의나 권위주의적 자본가 정치 정반에 맞선 대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좌파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극우파 국민연합 정부가 들어서는 걸 막아냈기 때문에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 결과를 완전히 강탈당했다고 느낍니다. 지금 우파 정부, 심지어 어느 정도는 극우파라 할 정부가 프랑스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크롱을 통한 또는 그 이전의 사르코지와 올랑드를 통한 권위주의의 부상과 극우파 르펜의 부상이 모두 동일한 자본주의 위기의 산물이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게 아닌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이제 자본가 계급은 정말 어려운 과제에 내몰려 있습니다. 중국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경제 침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자본가들은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1,000억 유로를 빼앗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본가들은 군대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노동자들이 지불하게 하면서도 정치적 폭발을 피해야 합니다. 그간의 정치적 위기로 체제가 너무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아직 1,000억 유로를 빼앗기 전인데도 총파업에 근접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에게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신인민전선의 답은 케인스주의 해법입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면 국가가 확대되는 재정으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할 때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환상입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거대한 축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는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극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밀어올리는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와 전쟁을 만들어내고 여러 국가와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폐지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신인민전선을 지지하지 않는 혁명가들에게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일부 동지들의 친구나 가족들은 우리가 국민연합에 맞서 투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파시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극우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은 표를 얻고 있는데 그건 사회당, 마크롱주의자들, 심지어 일부 노조가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가혹하게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의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비타협적으로 인종주의에 맞서고 제국주의에 맞서는 급진적인 친노동자 강령을 내걸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사회당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당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해온 당이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주민을 추방한 사회당으로는 극우를 물리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신인민전선의 사기 행각을 비판했습니다. 선거 후 몇 달이 지난 지금 좌파 유권자들은 사태 전개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신인민전선에게 투표하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한 불복 프랑스를 비롯한 개량주의자들의 말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있고 약간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이 신인민전선을 차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랑스의 제후공화국 체제가 정말 비민주적이기 때문입니다. 불복 프랑스는 이제 마크롱을 탄핵과 같은 의회 절차를 통해 무너뜨리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복 프랑스는 탄핵 지지 시위를 몇 차례 조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의회를 통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노란조끼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조합 좌파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일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에는 더 이상 노동자 정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노조입니다. 노조는 오늘날 프랑스에서 가장 큰 노동자 조직입니다. 2023년 연금투쟁 때 우리는 그들이 거대한 파업과 시위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일부 노조들은 중립을 지켰고 일부 조합원들은 구구파 국민연합에게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CGT, 솔리데아, FSU와 같은 좌익 노총들은 신인민전선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신인민전선의 일부였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이 좀처럼 정치에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의 무정부주의 전통이 강해서 정치와 노동조합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정치가 아닌 혁명적 정치를 원한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전통이 우리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과 논의하여 사회적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거다라고 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그게 정치가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자본가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정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냉전 기간에는 노조가 정당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CGT는 공산당과 CFDT는 사회당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 캠페인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 것은 꽤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의 정치 참여는 자본가 정당, 특히 집권 시기 노동권을 대규모로 파괴했던 사회당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재정치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나쁜 방식으로 계급 독립성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GT의 사무총장 소피 비네르는 노동자 조직의 이러한 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금이 자정 5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정은 파시즘을 의미합니다. 파시즘까지 5분밖에 안 남았으니 신인민전선에 투표하는 것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신인민전선의 프랑스와 올랑드를 위해 우리가 대중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진을 조직했기 때문에 파시즘을 막고 그거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CGT는 말했습니다. CGT는 2023년 연금투쟁 기간보다 2024년 신인민전선 정치 캠페인에서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CGT는 동네마다 대중집회를 여는 등 야심차게 정치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던 연금투쟁 동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갖게 되었는데요. CGT가 파시즘을 물리쳤다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역설적이고 모호합니다. 사실 국민연합은 어느 때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원수는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GT의 말을 들으면 파시즘의 위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정 5분 전이 아니라 한낮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협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마크롱이 다시 국회를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선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린 르펜도 바로 그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CGT는 순수한 노동조합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크롱에게 선거를 강탈당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임금과 연금을 비롯한 경제적 요구만 말합니다. 부르주아 분석가들은 의회가 세 조각으로 나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정말 취약하며 사회적 기반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새 정부는 의회를 회피하는 해결책으로 노동조합과의 사회적 대화에 더 많은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에서 바로 법을 만들려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자 단체 및 자본가 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좌파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선거에 몰두하는 정치적 좌파가 있습니다. 멜랑숑은 마크롱이 다시 의회를 해산할 경우 치러질 총선이나 2년 반 후에 치러질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복 프랑스와 멜랑숑은 이후에 치를 선거를 준비하며 마크롱을 탄핵하자는 담론과 선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CGT를 비롯한 노조는 이제 더 많은 계급 협조주의, 자본가들과의 더 많은 토론과 협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혁명적 좌파에 관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 얘기를 마저 같이 듣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혁명적 좌파의 과제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고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023년 연금개혁에 반대해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2024년 신인민전선에 투표한 많은 노동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파업을 해도 효과가 없었고 투표를 하니 더욱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본가들이 결과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혁명 조직이나 중도파 조직이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어느 방향으로 싸우느냐입니다. 사실 프랑스 노동자 계급은 2016년 이후 거의 매년 정말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이제 혁명가들의 임무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 강령과 전략을 갖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 정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정치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멜랑숑을 넘어서야 합니다. 멜랑숑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혁명과 정치는 시민을 위한 것이며 의회 절차와 선거를 통한 부르주아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조 관료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노조 관료들은 지금 프랑스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체제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대신 자본가들과 협상에 나서며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 진정한 길은 노동자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자본가를 수탈하여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정권의 모든 반민주적 성격과 반민주적 공격을 서슴없이 비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급진적인 민주주의 슬로건을 소리높이 외쳐야 합니다. 개량주의자들은 마크롱을 끌어내리기 위한 시위를 조직하면서 의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절차를 지지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크롱을 타도하자. 그러려면 총파업이 필요하다. 노란조끼 운동이나 2023년 총파업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의 조직인 불복 프랑스는 그런 총파업을 조직할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말합니다. 우리는 마크롱을 끌어내린 뒤 다른 군주나 다른 대통령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다. 설령 그가 좌파라도 말이다. 멜랑숑은 다음번 군주가 되는 게 꿈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불복 프랑스와 토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936년 인민전선에 대응했던 트로츠키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로츠키는 프랑스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 단일 의회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점을 놓고 개량주의 지도부 및 기층과 토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통령이 필요 없다. 상원도 필요 없다. 우리는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소환당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단일 의회만 필요하다. 이 의회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집중시켜야 한다. 트로츠키는 단일 의회 슬로건을 파업 같은 계급투쟁 방법과 결합함으로써 대중을 운동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를 통제하고 선출된 대표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영감을 대중에게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고 공장의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단일 의회는 소비에트가 아닙니다. 이중 권력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급진적인 요구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고 자본가를 수탈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단지 말에 그칠 뿐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라고, 다가올 전쟁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라고 노동자들에게 강요합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의원들이 노동자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위해 싸우자고 노동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슬로건이나 요구로 제5공화국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계급투쟁의 방법을 통해 대중을 그렇게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불복 프랑스는 우리가 이 권위주의 공화국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중과 이런 방식으로 대화해 나가지 않는다면 개량주의자들은 비민주적인 공화국과 정치적 위기에 대해 유일한 비판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자본가들의 대규모 공격에 맞선 계급투쟁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있겠지만 몇 주 또는 몇 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정부가 정말 잔인하겠지만 또한 매우 허약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다양한 사회 부문이 이 기회를 이용해 싸워서 뭔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록 우익적 요소가 강했지만 농민들이 투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모순적인 요소들과 함께 매우 발작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혁명은 순수한 화학적 과정이 아니라고 레닌이 말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무언가가 펼쳐지는 복잡한 상황에 혁명가들은 개입해야 합니다. 혁명가들은 대중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하면서 대중이 개량주의적 환상과 결별하고 더 급진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조직 연속혁명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프랑스에서 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혁명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자본주의 신당은 완전히 굴복했고 지금은 불복 프랑스의 작은 사본일 뿐입니다. 불복 프랑스의 반신자주의 강령에 순응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모든 비판을 철회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 투쟁은 자신의 회원들이나 노동자들이 정치 상황에 개입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노동자 권력을 일반적으로 선전하는 데 머무르는 선전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노동자들이 행동의 방향을 찾고 있을 때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행동 강령을 제공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당면 의식과 노동자 권력에 대한 인류의 필요성 사이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혁명가들에게는 가능성과 기회가 매우 풍부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대중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올바른 행동 강령을 제안한다면 계량주의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환상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프랑스 노동자들 대다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멜랑숑에게 투표하는 것이고 더 나쁘게는 르펜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만일 혁명 조직들이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면, 상황에 개입하지 않은 채 소비에트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노동조합 관료와 계량주의 관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량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을 위한 정치적 담론과 해결책을 독점하게 될 것이고 결국 거듭된 패배로 귀결될 것입니다. 로제 룩셈부르크가 말했듯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야만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본주의는 이 야만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